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괴담 공포라디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 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보는 게 좋다니까? 쾅 마이너스. 그놈의 무당 때문이다. 고작 신내림 한번 받은 사람을 마치 신처럼 믿고 따르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 나이 31에 4년제 대학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백수고 내 앞길이 안 풀린다는 걸 오로지 무당의 굿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디가? 술 먹으러 간다. 전화하지 마. 낑 마이너스. 두개골을 잘게 깨부수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왔다. 살며시 눈을 떠 주변을 살펴보니 옆에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있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다. 어젯밤 난 친구와 술 약속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중 차에 치여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래도 가벼운 타박상일에 큰일 날 뻔했어. 이쯤 되면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를 원망하고 싶어졌다. 학교 폭력과 각종 질병에 다 걸려 원만하지 않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피나는 노력으로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놀고 있던 나에게 이번엔 교통사고라니. 잘 풀리는 남들에 비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정말 신이란 존재의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을 정도였다. 정말 여기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곳이야. 병원 퇴원 후 무당이라고 노래를 부른 후 엄마의 청을 모시겨 할 수 없이 무당집으로 끌려왔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무당집이었지만 무언가 주변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허름하고 오래된 대문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수십 개의 방울종이 나를 반겼다. 드르륵 마이너스. 방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으쯧쯧. 마치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혀를 차며 표독스럽게 나와 엄마를 째려보는 무당이었다. 눈매가 아주 사납고 무서워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아주 강했다. 큰일이야 큰일.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다짜고짜 엄마에게 호통치는 무당이었다. 기분이 나빠 당장 무당에게 욕을 하고 나가고 싶었지만 심상치 않은 무당의 기세에 억눌려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화장은 다른 무당들과는 달리 독특했다. 유난히 새빨간 립스틱과 너무나도 하얀 얼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낄 만큼의 눈 화장이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귀신 놀이터야 놀이터.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요. 무당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나를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내 몸에 달라붙은 귀신을 쳐다보는 눈빛 같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애는 귀신이 좋아하는 몸으로 타고난 애야. 최근 들어 귀신이 더 많이 붙었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시기가 왔단 거야. 네가 살려면 4일간 혼자 집에 살아야 하고 아무도 만나선 안 돼. 설사 누가 오더라도 절대 집 문을 열어주어선 안 돼. 알겠어? 무당의 말투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마치 이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하지만 4일간 혼자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게 무당에게 물었다. 만약 어기면요? 아주 새빨간 립스틱을 한 무당은 입맛을 한 번 더 다시더니 싸늘하고 차가운 말투로 내 귓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쉽지. 죽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몸에 있는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된 이상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난 무당의 말대로 4일간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도 잘 생각했다는 듯 외할머니 집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셨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하고 적막감이 흘렀으면 4일간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친구들과 술도 한잔 하고 싶었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공원도 걷고 싶었고 엄마와 나란히 TV 앞에 앉아 드라마도 보고 싶었다. 째깍째깍 마이너스.
하염없이 시계를 바라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왠지 모를 서늘함과 한기가 돌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을 때쯤 쓱 마이너스 쓱 마이너스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칼 가는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왔다. 마치 이 집안에서 누군가 칼을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칼 가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당장이라도 집 문을 열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무당의 말이 생각나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집 안에 있으니 이상한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쾅쾅 마이너스. 누군가 현관문을 부술기세로 문을 두드렸다. 순간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고 살며시 현관문 쪽으로 숨죽이며 다가갔다. 마치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 마냥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쾅쾅쾅쾅 마이너스. 쾅쾅쾅 마이너스. 이대로 가만히 집 안에 있다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난 조심스레 현관문 앞쪽으로 다가갔고 이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엄마임을 알 수 있었다. 내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쾅쾅쾅쾅쾅 마이너스. 쾅쾅쾅쾅 마이너스. 쾅쾅쾅쾅쾅 마이너스. 분명 외할머니의 집에 계셔야 할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문 앞에 애타게 나를 부르며 문을 열라고 말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맞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다. 아직 4일이란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내가 만약 지금 문을 연다면 무다의 말대로 난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발 문 열어봐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 그래? 나 지금 문 열면 죽을 수도 있다고. 내 침대 밑에 무당이 숨어 있어. 어서 나와. 다다다다다다다다. 내 방에서 방바닥이 다 깨진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나를 쏘아보고 있는 니은 무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간 몸이 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화가 주체가 안 되는 듯한 무당은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며 내게 말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그리고 난 알 수 있었다. 밖에 있는 엄마는 가짜라는 것을.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 현관문을 진짜 엄마라면 못 열 리 없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다. 청소도구가 부족하자 선생님은 나와 친구에게 지하실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가져오라고 시키셨다. 창고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인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낡은 전등은 깜빡거리면 기분 나쁜 분위기를 만들었다. 찾았단. 여기 몇 개 있어. 챙겼으면 올라가자. 기분 나쁜 분위기에 얼른 올라가고 싶어서 재촉했다. 응? 갑자기 친구가 벽 쪽에서 부스럭대더니 말을 했다. 오야. 청소함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친구가 녹슨 청소함을 한쪽으로 옮기니 청소함 뒤쪽에 나무문이 하나 나타났다. 지하실에 숨겨진 나무문은 묘한 이질감을 들게 했다. 엄청 빡빡하네. 끼깅 마이너스 끼깅 마이너스.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열려는 친구의 행동이 이상하리만큼 짜증이 났다. 야, 그걸 왜 열어? 그냥 빨리 나가자. 친구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듯 계속 문을 열려고만 했다. 야, 난 갈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으악. 갑자기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나도 덩달아 친구와 함께 도망쳐 나왔다.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놀란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한참을 멍 때리더니 대답했다. 그 나무 문이 조금 열려서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작은 방 안에 탁자가 하나 있고 그 탁자 위에 온몸에 부적을 붙인 일본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어. 후에 소문으로 듣기엔 그 인형은 뭔가를 봉인하기 위해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인형을 본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을 쳐다보는 그 인형의 눈빛은 마치 부적을 떼어달라고 말하는 듯 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찰이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일입니다. 당시 송정경찰서에는 세 가지의 미해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몇 달 전 한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 목격자면 CCTV도 없는 데다가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용의자를 못 잡아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택시기사 어씨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한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려야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응, 알았어. 딸, 아빠 잘 다녀올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송정의 한 택시기사.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를 본 사람도 없었으며 수색을 해봐도 찾지 못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한 할아버지가 치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만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빈 공터를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필 비가 오는 날마다 비를 맞으며 앉아있으니 산책을 다니던 주민이 걱정이 되어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할아버지를 파출소로 데려와 경위를 묻다가 보호자나 거주지 등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할아버지의 신분을 조회하던 중 그 할아버지가 몇 달 전 뺑소니를 당해 사망한 할머니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 죄송합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당시 노름빚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어씨에게 사주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타면 5호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택시기사와 할아버지의 치밀한 계획하에 할머니를 뺑소니 사건으로 위장해 살해한 뒤 결국 할아버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돈 욕심에 눈이 먼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에게 약속했던 보험금 절반을 주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고 펑 마이너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택시기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고 힘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시신을 멀리 옮기지 못하고 그 시신을 근처 공원에 얇게나마 흙을 파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마다 흙이 흘러내려 혹시나 시신이 드러날까 불안해서 하염없이 공터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치매 노인 신고는 골치 아픈 두 가지의 미해결 사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검거되어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이트에서 영등포 모텔에서 귀신을 봤다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그 글은 즉슨해.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서 거주 중이었고 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장거리 커플입니다. 이틀 전 300일을 기념하여 서울로 올라가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하기도 싫고요. 아무튼 거길 갔는데 특실이 6만 원이고 기본방이 5만 원이라 하더군요. 특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기본방을 잡으려는데 카운터에 계신 분이 6만 원짜리 방을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필요 없다며 5만 원을 건네며 계산하는데 직원분께서 5만 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특실 607호로 가시면 돼요. 라고 하며 특실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공짜로 특실을 주니 웬 떡인가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607호가 가장 끝방이더라고요. 바로 옆엔 창고가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인시디어스였습니다. 모텔에서 제공하는 영화 중 가장 평점이 높아서 선택했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피곤한지 벌써 잠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었다가 다시 피우게 됐는데 여자친구에게는 비밀이었던 터라 여자친구 잠든 틈에 하대 몰래 태우고 오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왔습니다.
그리곤 다시 방으로 갔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그냥 집이 나오던 화면에 정지를 시켜놨는데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렉 걸린 것 마냥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연은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창문도 닫혀 있었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말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컴퓨터를 끄는데 생각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는 눈 뜨자마자 여기서 나가자며 여기서 자기 싫다고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무서웠던 터라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전 속으로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며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친 건가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말을 다시 이어가더라고요. 이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다.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 한 명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며 방을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들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깍하며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방 구석 모서리에서 멈췄어. 그래서 나가자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아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영등포 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여기까지가 글의 본문입니다. 역시나 댓글에는 모텔 직원이 엿을 먹였네. 같이 앉으려고 생쇼하는 것 같은데? 같은 시덥지 않은 댓글들이 달렸고 이윽고 소름 돋는 댓글들이 몇 개 추가된다.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 모텔에서 가위 눌려 죽을 뻔했다는 글, 시장 안에 있는 모텔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가위를 눌렸다는 글, 커플 둘이서 같은 가위에 시달렸다는 글 등 그곳에 관한 추가 증언들이 나온다. 하나같이 웬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이야기는 공통적이다. 잠시 후 더 소름 끼치는 사진 하나가 댓글에 추가되는데 추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근 그 모텔이 공사를 했었고 지금은 정상 영업 중이라는 것. 갈 땐 가더라도 607호에선 절대 묵으면 안 된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당시 저희 반 아이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때 전 친구들을 쉽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의 수만큼 똑같이 대답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어느 날 남성은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에서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엔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남성은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 찝찝해서 일단 문을 똑같이 쿵 마이너스 하고 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남성은 또 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쿵 마이너스 하고 2번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남성은 또 찝찝한 마음에 똑같이 쿵 마이너스 쳐주었습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며칠 후 남성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은 짜증이 났는지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에서 쿵 마이너스 대충 이런 이야기였죠. 마지막에 쿵쿵쿵쿵쿵 할 때는 책상을 마구 때리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깜짝 놀라는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써먹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살짝 깨서 자세를 바꾸려고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였던 거죠. 저는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상태로 평소와 같이 가위를 풀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가위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쿵쿵쿵 오른쪽 귀에서 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거리며 죽을 힘을 다해 가위를 풀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렸고 심장이 매우 빠르게 요동쳤죠.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지만 쉽게 진정이 안 되어 안방으로 가 부모님과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귀신 이야기로 장난을 쳐서 화난 귀신이 저에게 복수한 것 같네요. 왜 귀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귀신들이 꼬인다는 말이 있듯이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에요. 때는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둑한 밤이었지만 거리는 항상 월드컵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저희 아버지도 회사분들과 맥주를 마시며 축구 경기를 보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아버지의 눈에 띄더랍니다. 그 할머니는 전봇대 밑에 앉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계시더래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4강 진출에 기분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할머니 물건을 하나라도 팔아드리자는 생각에 할머니가 파시는 물건을 구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이상하더래요. 파는 물건이 너무 공통점이 없이 잡다한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숟가락과 젓가락, 접시, 귀걸이, 새 것 같진 않았지만 브랜드의 가방, 인형, 옷, 내복 등등. 하지만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는 저를 생각하며 그나마 깨끗해 보이던 인형 하나를 사셨습니다. 인형을 받은 저는 기뻤습니다. 그 인형은 새하얀 얼굴에 보라색 동그란 코가 달린 삐에로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의 배를 누르면 안녕, 내 이름은 푸르나. 만나서 반가워. 나 너무 배고파. 나 심심해. 나랑 같이 놀자. 를 반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푸르나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형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 그냥 다시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안녕, 내 이름은 푸르나야.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너 내 말 안 들려? 인형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불을 킨 다음 방 한쪽에 놓인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아까 제가 둔 그 모습 그대로 홀로 덩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이 망가진 건가 싶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건전지를 뺀 다음 다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푸르나. 만나서 반가워. 나 너무 배고파. 나 심심해. 나랑 같이 놀자. 인형에게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액약 하고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란 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기 무서워서 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어제 그 인형을 버리자고 하시며 제가 학교 간 사이 근처 공터로 가서 인형을 태우고 오셨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왜 그때 인형을 버리자고 했는지 말이죠. 고치면 쓸 수 있었는데 굳이 태울 것까진 아니었지 않냐면서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 근처에서 월드컵 열기를 틈타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가족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박한 세상인 게 그 와중에 문이 열린 그 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털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던 물건들이 그 집 물건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그, 집에 있던 아이 이름이 푸른이래. 푸른이.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하늘 씨가 겪은 일입니다. DJ 다크도 숙소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오피스텔을 숙소로 썼었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옆 건물이 바로 붙어 있어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깜깜하고 추운 숙소는 항상 서늘했습니다.
거기다 이하늘 씨는 유독 가위에 잘 눌리는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꿈을 시리즈로 꾸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오늘 귀신과 마주쳤다면 다음 꿈 꿀 땐 마주친 이후의 일들을 꿈에서 겪는 드라마처럼 한 회 한 회 나오는 것처럼 꿨다고 하는데요. 워낙 꿈을 설치다 보니 힘들었던 이하늘 씨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겠다 싶어서 꿈에서 주기도문을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하늘 마이너스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외우니 귀신은 시익 웃으며 이야기하더랍니다. 귀신 마이너스 일다지어 이루이 도서의 땅 이갓것 누리 서해느라 이하늘 마이너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귀신 마이너스 일다지어 루이 도서의 땅 여지버와 신계해느라. 8번째 이야기입니다. 황정음 씨가 겪은 일입니다. 어릴 적 무용학원을 다녔던 황정음 씨는 학교를 갔다 온 뒤 샤워를 했는데 샤워하고 나니 피곤함에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고 무용학원을 가야 했던 황정음 씨는 머리가 마르며 행여나 이상해질까봐 머리를 가지런하게 뒤로 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도중 누군가가 머리를 계속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낮잠에서 깬 황정음 씨는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누가 위로 다시 올린 것 마냥 모든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누가 집에 왔냐고 물었지만 그날 집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혜빈 씨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유독 전혜빈 씨의 친구는 가위 맞눌리면 꼬마아이가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학교에서 잠시 잠을 자면 책상과 의자 사이에 틈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거나 가위 눌렸을 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된다고 해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면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른들에게 여쭤보니 원래 안 좋은 꿈을 꾸면 베개 밑에 칼을 놔두면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지만 침대 위 칼을 놔두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가위에 눌리지 않고 깨어나서 역시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다시 치우려고 베개 밑을 봤을 땐 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며 일단 누가 있을지 모르니 천천히 방문을 열었는데 항상 괴롭히던 그 꼬마가 씩 웃으면서 칼을 X자로 휘젓고 있더래요. 결국 이 모든 일은 꿈이었지만 일어났을 땐 실제로 칼이 방문 앞에 놓여져 있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환희 씨와 브라이언 씨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환희 씨와 브라이언 씨가 차를 타고 스케줄에 가고 있었는데 도로에 한 할머니가 서 계시더랍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기에 문을 열고 여쭤보니 할머니가 차를 좀 얻어 탈 수 있겠냐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당연히 네 타세요 라고 대답했는데 환희가 브라이언의 어깨를 툭 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환희를 쳐다봤고 환희는 그냥 까 라고 하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차를 출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환희는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지? 라며 생각을 했고 출발하자 환희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환희는 오히려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너 말이야 이상한 거 못 느낀 거야? 그 할머니 우린 차가 처음에 계속 움직였는데 어떻게 계속 우리 옆에 서 계셨을 수 있겠어?